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 예수님, 미국의 2회 9부 들어갑니다. 이제 많이 왔어요. 이슬람이 1453년 메으테 의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지중해 해상권을 이슬람이 갖고 가죠. 그래서 이 유럽, 서유럽 국가들은 지중해 해상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죠. 그리고 아메리카를 1492년 발견하고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이렇게 미국이 나눠집니다. 이제 500년대는 미국이 이 대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지 몰랐어요. 이 상상도 못하는 대륙이 있는 거를 몰랐죠. 그런데 이제 점점 미국을 내륙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탐험을 하면서 이 미국의 이 아메리카 대륙에 어마어마한 대륙의 크기가 알고 전 러시아까지, 알래스카를 점령한 러시아까지 전 유럽에 힘 좀 쓴다는 모든 나라는 다 미국 대륙 식민지화에 나섭니다. 지난 1월 6일 날 트럼프 지지층 수천 명이 의사당을 난입을 했죠. 상하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선언을 인정을 하는 회의예요. 그 트럼프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날까지 해갖고 4명이 사망을 하고 국회의사당이 시위대 점령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제가 그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가이면서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걸 많이 조장을 했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만 남기고 떠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월 20일이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잘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미국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러분들하고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것은, 가장 많이 제가 흥미롭게 준비하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국가가 됐고, 높은 문화 수준도 있지만 낮은 문화 수준도 있긴 있죠. 미국 문학의 힘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저렇게 형성된 것은 미국 문학의 힘이에요. 그 미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회 되면 한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의 이제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화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큰지 모르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륙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이 유럽 대륙보다 거의 한 10배, 15배 정도 큰 북미, 남미, 아메리카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도를 굉장히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도를 보면서 조금씩 따라오시면은 미국의 이해, 멕시코의 이해, 남아메리카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5세기 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계기로 유럽의 여러 민족이 건너가서 원주민 인디언의 문명을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유럽 문명과 사회를 이식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유럽의 문명이 그대로 미국에 가서 이식이 되는 거죠. 에스파냐, 스페인은 16세기 말까지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의 에스파냐는 지금 멕시코부터 시작해갖고 캘리포니아, 이제 멕시코 지금 국가 그 밑에 요 나라들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했느냐 하면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이게 쿠바,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게 스페인이 다 점령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륙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점령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를 한 거죠. 에스파냐가 스페인이 식민지를 경영한 목적은 금, 은의 채굴에 있습니다. 국왕의 직할 지배 아래에서 영위 되었죠. 그래서 금을 너무너무 많이 싣고 가다가 금하고 은하고 너무 많이 싣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그거를 최근에 발견해 갖고 그걸 인양하냐 마느냐 지금 돈으로 따져도 20조 달러가 넘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착취해 갔던 거죠. 네덜란드는 서인도 제도, 기아나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다시 네덜란드가 맨하탄 섬과 허드슨 강변, 맨하탄이라 그러면 지금 뉴욕의 지난번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는 맨하탄은 제일 먼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했던 겁니다. 1621년 서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무역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인도 제도로 이렇게 처음 갔을 때 이때 서인도로 갔을 때는 서인도라고 그러니까 서인도 회사. 그 다음에 동쪽 아프리카를 지나서 동인도 쪽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동인도 회사. 그래서 서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가 영국에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고 네덜란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인도 회사들, 동인도 회사들이 전 지구에 가난하고 조금 무기가 떨어진 지역을 전부 다 약탈을 해 갔던 것이죠. 프랑스는 17세기에 캐나다에 진출하여서 루이 14세 시대 미시시피강 일대 광대한 루이지아나 식민지를 건설하죠. 프랑스의 식민 활동은 모피 무역과 가톨릭의 포교를 주로 목적으로 했죠. 인구도 적은 데다 국왕의 직접 지배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캐나다의 퀘벡에 가면은 도깨비 촬영지이기도 하죠. 거기 또 불어를 아직까지도 씁니다. 그리고 정말 불란서 냄새가 아주 많이 나죠. 그렇게 이제 점점 미국, 이제 캐나다, 알래스카도 좀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거를 이제 전 유럽이 이제 건너가고 식민지 건설을 했던 거죠. 영국의 식민지 활동은 1497년 존 캐벗의 북아메리카 동쪽,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런 데 유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뉴욕, 맨하탄, 허드슨강 요 일대 또 쿠바, 이 서인도, 카리브 연안에 한 8,000개 섬 정도만. 지금 이 규모가요 얼마나 크냐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남한 크기의 100배 정도 큽니다. 100배. 그러니까 이 남북한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남북한 합쳐놓은 거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계속 정복해 나가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 건설이 됐다가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또 독립 선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예제도 때문에 남북한 전쟁이 또 일어나죠. 1850년, 60년경에 1884년 요때 독립을 하고 또 한 거의 100년, 한 7, 80년 지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미국이 그냥 전쟁 속에서 살았던 거죠. 어쨌든 북아메리카 동안 체사피크만 부근의 탐험으로 시작되는데 실제 식민 활동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였습니다. 험프리 길버트나 워터 롤리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처음에는 주목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큰지 몰랐으니까. 1606년 제임스 1세는 버지니아 회사, 런던 회사와 플리머스 회사에 특허장을 주어서 식민과 무역에 관한 독점권을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식민지가 1607년에 제임스 하구에서 건설되어 태평양으로 나가는 방향이 탐색이 됩니다. 제임스 1세는 국교 강제를 피하여 청교도들이 종교나 정치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에 이주하여 뉴 잉글랜드식 식민지의 건설이나 가톨릭교도의 메릴랜드나 찰스 2세에 의한 특허장에 의한 영주 식민지인 캐롤라이나 식민지 등이 1732년에서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는 가톨릭이 지금도 굉장히 강하죠. 그쪽 지역이. 초기 정복 및 영토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아메리카 정복은 149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죠. 그러나 캐나다 일부 지역은 기원 후 1000년경에 이미 바이킹이 발길이 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킹이라는 이 사람들이요, 또 이 유럽의 문화를 굉장히 또 주도합니다. 제가 성경 특강 때는 그 유목민이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유럽은 또 바이킹이 유목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탐험과 정복에 나선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입니다. 1492년 레콩키스타를 끝낸 후, 이 레콩키스타가 뭐냐면은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 땅을 말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이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 전부 다 이제 그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뺏겼죠. 그래갖고 레콩키스타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자, 잃어버렸던 우리 가톨릭 땅을 다시 찾자, 그런 운동이 700년부터 한 1400년까지 해갖고 결국은 다 쫓아내죠.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갖고 이제 땅을 다 가톨릭으로 다 회복을 하죠. 그 레콩키스타를 끝낸 직후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뭐냐면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완전히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미, 이제 북미를 다 정복을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토르데시아스, 경도를 반으로 나눠갖고 반은 포르투갈이 갖고 반은 스페인이 갖는 조약을 통해서 두 왕국은 유럽 외의 모든 영토를 둘로 쪼개는 권리를 교황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경도선에 따라 대서양과 현대의 브라질 동부를 가른 이 조약과 바스카 누데스 때 발보아의 태평양 발견, 1513년 이제 마젤란이 또 태평양으로 넘어가고, 이 태평양도 이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했던 건 지중해 바다가 전부였는데 이슬람이 지중해 무역권을 갚는 바람에 대서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태평양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1500년이 넘어서서는 이 지구의 그런 모든 문명이 완전히 급변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은 이제 1513년 태평양을 발견하고 아메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성립하게 됩니다. 스페인 정복자 콩키스타도르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아즈텍을, 프란치스코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아즈텍은 주로 멕시코, 잉카는 페루 쪽을 말합니다. 정복을 하죠. 그 결과 16세기 중반 스페인 왕국은 남아메리카 서부의 광대한 영토, 중앙아메리카,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부, 북아메리카 남부를 말하는 건 지금 말하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쪽을 말합니다. 그것까지 다 멕시코 땅이, 스페인 땅이 됐던 거죠. 같은 때 포르투갈은 동남부 아메리카를 차지하여 이를 브라질이라고 하죠. 자, 이 사진을 조금 보겠습니다. 빨간 걸로 돼 있는 거, 여기 스페인 말로 돼 있어 갖고 피레라토 데라 누에바 에스파뇰라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는 전부 다 스페인 정복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텍사스, 그 다음에 이 플로리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멕시코, 뭐 파나마,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 다 여기, 하다못해 칠레, 저 밑에 아르헨티나까지 전부 다 스페인이 다 정복하고, 파란색은 포르투갈이 정복을 한 겁니다. 파란색은.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16세기 아메리카 식민지를 건설하고 했으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16세기는 스페인이 전부 다 정복을 하고, 이제 17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역시 영속적인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민지는 스페인에 이미 정복되었거나 질병으로 인구가 몰살된 카리브해, 플로리다 북쪽에 스페인에 정복되지 않은 북아메리카 일부 자리를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네덜란드가 이제 식민지를 차지하기 시작했죠. 북아메리카의 초기 유럽 식민지는 스페인형 플로리다, 스페인형 뉴멕시코, 잉글랜드형 버지니아, 북대서양의 소모스 제도를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 프랑스령 아카디아와 캐나다, 퀘벡주 말합니다. 스웨덴형 뉴 스웨덴, 네덜란드형 뉴 네덜란드 등을 아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럽의 힘 있는 나라들은 다 이제 미국 대륙에 가고 각자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건설을 하죠. 18세기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제국이 그린란드의 식민지를 회복했고 러시아 제국이 알래스카를 차지합니다. 알래스카가 얼마나 땅이 크냐면 우리나라 16배, 남한의 16배만한 땅을 차지를 하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아메리카 식민화로 이익을 얻게 되자 영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식민지 거주자들은 이웃 식민지, 원주민, 해적 등의 공격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0년서부터 1600년, 1700년대까지는 미국이 아주 처음에 몸살을 앓죠. 거기다가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은 원주민을 점점 죽여나가죠. 그리고 원주민을 이제 자치령 안에 가두 보호구역 안으로 가두죠. 자, 여러분들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인, 캘리포니아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플로리다, 뉴멕시코, 멕시코, 그 다음에 서인도 제도,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페루, 칠레, 이런 파라과이, 이런 전부 다 베네수엘라, 이게 전부 다 스페인이 갖는 겁니다. 카나리아 제도, 아프리카도 많이 노예를 뺏어가죠. 그리고 이제 파란 거는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요 필리핀, 대만, 팔라우, 괌까지도 스페인이 처음에는 차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은 파란 선은 다 포르투갈입니다. 마데이라 제도, 아소르 제도를 뺏어갔죠. 그 다음에 기네, 비사우, 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카보 베르데, 그 다음에 기니만, 그 다음에 앙골라, 그 다음에 모잠비크, 스리랑카, 인도, 디우, 고아, 캘리컷, 캘커타, 여기다가 다 포르투갈이 정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이제 또 뺏어가죠. 방글라데시아, 말레이시아, 마카오,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이렇게 세계를 분할해서 나눠 가졌던 거죠. 라틴 아메리카, 잠깐 다시 한번 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맨 위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땅이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땅이 큽니다.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요. 그 밑에 나라가 과테말라, 그 밑에 나라가 온두라스, 그 밑에 나라가 엘살바도르, 그 밑에가 니카라가, 그 밑에가 코스타리카, 공 잘 차는 나라죠. 그 밑에가 콜롬비아, 그 다음에 에콰도르, 그러고 난 다음에 페루, 그리고 칠레가 굉장히 긴 나라죠. 쿠바는 여기 영국령인데 나중에 이제 미국이 또 쿠바를 점령을 하죠.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이 파나마 운하가 있는 데죠. 이 파나마 운하가 생기는 바람에 미국의 동부에 있는 밀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농산물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로 돌아서 안 가고 남극 쪽으로 안 가고 바로 적도 사이로 찔러 갈 수 있게 된 거죠. 대단한 운하입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이 제일 크죠. 여긴 포르투갈이 점령을 했었던 데죠. 그 다음에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런 라틴 아메리카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다 점령을 했던 거죠.
스페인 식민지 플로리다, 처음에는 플로리다 거였어요. 나중에는 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가 주장을 많이 했죠. 근데 결국은 미국으로 넘어가죠. 스페인 제국은 플로리다에 많은 소규모 개척지를 건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565년 설립된 산 아구스틴, 저도 뭐 여기 아구스틴에 가봤지만은 현재 어거스틴으로 부릅니다. 몇 번이나 공격을 받고 불이 타죠. 1702년과 1704년에 실시된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대규모 원정대에 의해서 스페인 선교단 시설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한테 뺏기게 되죠. 산 아구스틴은 살아났지만 신시족 등 영국인과 동맹한 인디언들까지 플로리다에서 노예 사냥을 했어요. 원주민들 사냥을 많이 했던 거죠. 이 지역에 있던 인디언의 대부분을 죽이거나 노예로 잡죠. 인디언들이 같이 합세해서 영국 사람들이랑 같은 인디언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1700년대 중반 조지아에서 침입한 세미놀족 인디언이 남아있던 내륙 인디언 대부분을 죽이죠. 그래서 99%의 인디언들이 죽어요. 지금 남아있는 인디언은 1%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영국이 이 지역을 지배한 1763년에는 스페인 사람 약 3,000명이 살고 있었지만 대다수 모두가 서서히 퇴각을 하죠.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떠나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미국이라는 13개 식민지가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그 중간 지점입니다. 1783년에 스페인 지배로 돌아갔지만 스페인은 새로운 개척자와 선교사를 플로리다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좀 혼란스럽겠는데 유럽의 인구가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인구가 나올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미국을 가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미국 그 대지를 개발하는 데는 거의 뭐 한 1900년대 들어가서야 전 미국이 개발이 되죠. 미국은 1819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아예 받게 됩니다. 받게. 이 땅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멕시코 전쟁, 멕시코 독립전쟁은 스페인의 지배에 저항해서 1810년 9월 16일 멕시코가 일으킨 독립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빼앗긴 거잖아요. 스페인한테. 이 전쟁은 1821년 8월 24일 코르도바 조약을 체결하면서 끝났으며 전쟁의 결과 멕시코가 승리해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멕시코를 지금 가보면은 스페인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멕시코 독립운동은 스페인의 아즈텍 제복 정복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마르틴 코르테스는 에르난 코르테스와 마린차의 아들인데 콩키스타도르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스페인 식민지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식민지에서 너무 많이 뺏어갔거든. 너무 많이 뺏어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부여하니까 이 정복자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식민지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미겔 이달고 코스티아, 이게 독립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돌로레스 마을의 교회와 코스틸리아의 동상. 미겔 이달고 코스티아는 본래 성직자였어요. 천주교 신부였어요. 돌로레스 이달고라는 마을의 성직자가 되면서 농부들에게 스페인계 지주 및 귀족 정치에 저항할 것을 설교하였고 성직자로 제적하는 동안 이 마을에서 비밀 토론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마을에 지금 코스티아가 재직했던 교회 옆에 이달고 동상이 있고 어딜 가도 이달고 동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달고가 스페인, 미국, 멕시코 사람들의 혼을 불러일으킨 독립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멕시코 미국 전쟁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멕시코 미국 전쟁은 1846년과 1848년 동안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발생한 군사 분쟁이에요. 맥락에 따라서 멕시코 전쟁이라고 그러고 당시 미국 대통령 제임스 포크를 따서 포크의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전쟁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이 어마어마한 땅을 미국한테 다 뺏겨요. 이 전쟁은 1836년 텍사스 혁명으로
텍사스 공화국이 성립했지만은 멕시코는 이 땅을 자기 영토로 여깁니다. 1845년 텍사스 합병으로 텍사스가 미국의 주가 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멕시코가 캘리포니아와 이 황금이 나오는 이 캘리포니아 땅을 뺏겨요. 그 다음에 멕시코 어마어마한 농장이 있고 좋은 공간인데 이것도 뺏기죠. 멕시코를 미국에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계는 새로 획득한 조유에서 노예 제도와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여 1850년 타협을 하고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끝나고 멕시코에서는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돼요. 이 독립 전쟁을 하고 이 왕이 또 통치를 하기도 하고 독재가 통치를 하기도 하고 군인이 통치를 하기도 하고 멕시코는 계속 혼란을 거의 최근까지도 혼란을 겪었죠. 또한 이 전쟁은 유럽의 1848년 혁명과 거의 때를 같이 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죠. 유럽의 1848년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국민이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 이런 혁명입니다. 그게 이제 영국에도 일어나고 프랑스도 일어나고 독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왕정을 거의 이제 뒤집는 그러한 혁명이 유럽 1848년 혁명입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도도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유럽과 미국의 이제 그러한 기본층이 생기는 거죠. 또 이때 이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탄생을 하게 되지만은 공산주의도 같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예를 해방시키면서 이때부터 완전한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물론 1960년대까지도 미국은 흑인들은 버스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 아주 굉장히 긴 정치적인 혼란, 안정. 그래서 제가 늘 모든 강의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지금과 같은 시대가 올 거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루카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며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이를 풀어준다. 그래서 모든 이가 존중받아야 되는, 개인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개인의 자유로, 개인의 구원, 이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왕정제도, 교황제도 뭐 이러면서 노예제도가 계속 있어 왔는데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 해방을 하면서 또 1848년 유럽에서 전 유럽이 민주주의로 바뀌어가면서 왕정시대가 거의 끝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이 온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실현된 시대가 지난 2000년 중에 어느 때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느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성까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68 혁명이라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1968년 혁명입니다. 거기서부터 여성도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성들도 많은 곳에서 투표권을 이제 획득을 하게. 우리나라는 뭐 바로 해방되자마자 여성의 투표권이 있었던 아주 탁월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어요. 다른 독립 국가들을 보면 보통 독재 정권이 100년 정도 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독재가 한 15년, 16년 가고 박정희 독재가 한 16년, 17년, 18년 정도 갔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독재 기간이 짧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굉장히 빨리 앞당겼던 나라죠. 이런 인류 역사, 뭐 유럽 역사, 미국 역사를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개화되고 성숙되고 발전해 나가는지 아주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도. 그거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가장 기본이 돼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문맹률이 1%밖에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고 책을 읽을 줄 알고 신문지를 보게 되고 글을 전부 다 읽게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수준이 빨리 올라간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제가 중국 역사, 일본 역사, 유럽 역사는 잠깐 나중에 세계 교회사 강의할 때 유럽 역사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세계 속에 또 이제 2021년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갔다고 G7이라는 건 수익하고 국민소득이 7위 안으로 들어갔어요. 21년에는 더 또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이상한 정치인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방역을 좀 잘하고 이건 다 통계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많이 이제 회복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빠르게 또 경제의 회복도 하고 안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튜브 우리 토요 특강 하시는 분들도 저같이 토요 특강 하면서 이렇게 시야가 많이 넓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